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래익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가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효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의 효사 한번 볼까요? 초구는 이용위 대작이니 원길하야 무굴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이용 위 대작, 위를 할리자로 보면 대작, 큰 작용, 큰 작품을 만드는데 씀이 이로우니 그랬죠. 용 쓰는데 위 대작. 이때 대작이 뭐겠습니까? 대작이 이제 대사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대사는 결국은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구현하는 일, 대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자를 이살자로 바꾸면 대사. 대사를 함에 씀이 이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앞에서 그 다른 괴를 살펴보면서 초연은 언제나 시작이다. 그리고 시작점은 마음을 일으키는 발심, 마음을 처음 일으키는 시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입지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내 삶의 미래 또는 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다. 그 말은 그 미래가 결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전개될 뿐이지 결정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게 역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여기 그 현재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이게 마음과 달리 의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의식은 현재 중심이죠. 그래서 그 의식이 드러나는 차원이 언제나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의 뇌과학자들이나 그 인지과학자들이나 또는 철학자들, 몸철학이라고 그래서 그 대부분이 의식이 바로 뇌의 기능이다. 그래서 뇌라는 물질, 육신의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환상이다, 실제하지 않는 거다. 뇌의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어나는 정기적이고 자기적인 현상인데 그것들이 바로 일으키는 환상이다. 그러므로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묻고 싶은 그게 마음과 그 환상, 그 의식의 차이인데 의식은 언제나 현재적이라고 마음은 우리가 현재라고 얘기할 때는 과거와 미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가 존재하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와 미래가 성립이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거와 미래가 없다면 현재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얘기할 때 그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마음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생략되어 있는 그 뒤에 이제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식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 육신까지 포함해서 눈, 귀, 코, 혀, 몸까지 해서 이제 이게 전오식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마음인데 가장 최전방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사고하는 사고작용으로서 그 의지작용하는 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70, 80에서 그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체를 이렇게 8가지로 또는 9가지로 나눠서 구분하기도 할 때 그 현재 항상 현상과 관련돼서 육신이라는 그 육신은 언제나 그 공간 속에서 시공 속에서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잖아요. 말하든 행동을 하든 그래서 이제 그 매 순간 그게 현재화하는 건데 그런 현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니까 의식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마음이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있는 것이죠. 마음은. 그래서 마음과 의식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초여부터 삼여까지 4개도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의식, 즉 육신으로부터 그 이전의 마음의 차원으로 가고, 사요에 이르면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그 오요에 이르면 이제 본성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근원 측면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게 의식과 마음을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의식이 바로 환상이라면, 뇌 속에서 일어나는, 뇌에 인해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그 현상에 불과하다, 환상이라고 본다면, 그걸 환상이라고 이해하는 이 사고작용 또는 아는 작용, 이것은 과연 환상인가 아닌가. 설사 이것 자체가 환상이라고 해도 이 환상과 환상으로 이해하는 대상으로서 환상과는 어떤 관계인가. 적어도 이 환상을 환상으로 아는 이놈은, 이 아는 이놈 이전 그 환상이다 또는 실제다라고 구분하기 이전의 그놈은 과연 그런 환상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초여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잠깐 그런 얘기를 살펴보았는데, 요즘에 과학이 이제 그 실체, 결정론적인 실체적인 관점에서 결정론 또는 실제론으로 갔던 것들이 자꾸 그 확률적으로 바뀌고, 그게 결정론에서 비결정론으로 이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실제론과 반실제론이 어중간히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이 역학은 그런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실체적인 어떤 것이 있고, 그걸 보는 내가 있어서 나와 자연이 본다라고, 내가 자연을 본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냥 자연 속의 구성 요소로서의 다른 존재와 다른 요소와 전혀 그 차별성이 없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인간이 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똑같이 하나로서 어떤 그 삶을 살아가고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라고 보거나,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렇게 보면 이제 인간의 위치랄까, 인간의 자연 속의 어떤 특별함이가 이런 건 소멸이 돼 버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양에서 얘기하는 동아시아 세계 역학의 세계관이나 또 의식 이전의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본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존재가 부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경계 자체가 부정이 돼 버리지, 시공을 벗어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제 유물론적인 사고가 안에 빠져버리게 되는데, 이런 점들이 참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세계관이 이제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얘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롭다 이롭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삶의 방향을 세우는 건 그 의지작용이잖아요. 의지작용. 인공지능과 차이가 이거죠. 인공지능이 지능 또는 어떤 감정과 같이 인간이 갖는 감정과 유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느낄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못하는 거죠. 감정을 표현해내지만 실제의 감정은 아닌 거고, 의지작용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몸이 있어야 의지작용 뜻을 내는 건데, 뜻을 세우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상대방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희생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는 것은 이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육신과 관련돼 있고 또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 의식과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인공지능이 저런 그 내 삶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입지나 서원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건 없으니까요. 일단 육신이 없으니 감정도 없고, 감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작용도 없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의식 중심으로 간다는 게 현재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장 최전방의 현상 중심으로 가는 거지. 그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의 작용 이전의 근원을 이제 배제를 시켜버린다는 점에서 과연 이게 인간의 그 인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금 효사를 보다가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그 철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실제 한다 그럴 때는 시간상으로 일정하게 어떤 모양을 바꾸지 않고 모습을 유지한다. 시공간상에 이제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다라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건 죽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또 나와 부분과 전체를 구분할 수도 없고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구분할 수도 없고 이미 자연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구분하는 거거든요. 자연을 대하는 나와 자연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해 보는 사유 자체가 벌써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과연 그러한 자연이 실제한다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철학적으로는 제기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실제론과 또 반실제론 과학자들도 그래요. 과학자들도 포퍼나 이런 사람들은 반실제론자인데 이런 그 저기 세계관이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요 역학에서는 그걸 못 적겠어요. 실제론자는 아닙니다. 실제론자는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그 역도라는 실제가 있고 그게 변화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사실은 역도라는 것마저 변화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서 이 풍래익계뿐만 아니라 주역의 괴나 요나 괴요사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 위대작이니 위대는 할리자인데 장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대작을 만들고자 함에 씀이 이롭다. 만드는 일에 씀이 이롭다. 그러니까 대사에 씀이 이롭다는 얘기는 아직은 대사를 하지 않았고 대사를 장차 하고자 하는데 씀이 이롭다. 이게 이제 입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길하여 무구리라 그랬어. 위용이 대작이면은 원길하여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랬죠. 상에서 뭐라고 말했죠? 크게 길에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하부로 사야할세니라 그랬습니다. 아래에서 즉 시위로 보면 이제 아래로 공간적인 아래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현재로 본다면 미래인적이죠. 미래일 아직 미래가 아닌데 현재 측면에서는 인과관계로 본다면 과로 드러나는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르사라겠잖아요. 두터운 일은 아니다. 두터운 일, 즉 대사는 아니다. 즉 대사를 시작하는 것,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소사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는 일,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걸 이제 초고효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어때요? 입지가 되는 순간 다음에 바로 유기효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용위의 대작이라는 입지를 하는 순간 그 산택 손괴와 똑같잖아요. 산택 손괴와 똑같습니다. 마음을 대사에 두는 순간 소사로 향하는 마음을 덜어서 대사를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순간 그게 이제 입지인데 그런 순간 바로 뭐가 되느냐? 풍래익계에서 얘기하는 이기입절원입니다. 그래서 유기는 뭐라고 그랬죠? 혹 익지라 십봉진이 구불극위 하나니 영정이니 구불극하여 영정이니 길하여 왕용 향우제라도 계란이라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산택 손괴로 보면 몇 호예요? 원길까지는 얘기를 했잖아요. 산택 손괴도 역시 6호효에 가면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익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똑같죠 지금. 초요와 이요 관계는 손익이 둘이 아니다. 동전은 양면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초요에서 이미 입지가 되면 이요에서부터 그게 손이라면 이익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길까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내용이 좀 추가가 된 게 왕용향후제라도 그런 얘기가 추가가 됐죠. 왕용향후제라도 기란이라 그렇게 되죠. 혹익지 혹은 뭐라고 그랬죠? 신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다양한 개념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개념. 그러니까 무명이다, 뭐 분별이 없다, 뭐 공이다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그러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닌 그런 개념을 이제 혹이라고 그랬죠. 혹 그러니까 뭐 도라고도 얘기하고 성품이라도 얘기하고 그랬고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냥 개념일 뿐이다. 이제 그래서 혹이라고 얘기를 했죠. 혹이 익지라. 그런 자리에서 더해준다는 얘기는 자상익하, 손상익하, 위를 들어서 아래도 더해준다. 그런 의미로 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또다시 설명한 게 십풍지라고 그랬죠. 십이 벗이 대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12수가 이제 하도낙서 수로 보면은 그 1부터 10까지 수 주역에 보면요. 설계에 보면 1부터 10까지 수를 나열해 놓고 그걸 천지수라고 그래요. 13579는 천수고 24680은 지수라고 그러는데 1부터 10까지 수를 천지수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이 천지수가 바로 뭘 구성을 하죠? 하도낙서를 구성하고 하도낙서가 바로 천지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체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10수가 가장 근원적인 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10수마저도 10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혹익지를 다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10과 벗이 된다는 얘기는 붕호합작을 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하도의 경계입니다. 십풍지라면 하도 경계라면 다음에는 뭐가 돼 있죠? 낙서를 구라고 표현하잖아요. 귀서 또는 구 그러니까 귀서 그렇게 얘기죠. 귀도 불국이에요. 결코 어기지 않는다. 이때 이제 귀는 그 하도와 낙서를 체형으로 관계를 본다면 그 하도 작용이 그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이해를 하면요 이것을요 점을 칠 때 점을 치는 그 대상이 뭐예요? 도구가 거북이를 가지고 이용을 하잖아요. 점을 칠 때. 그러니까 그 점을 쳐서 나오는 점사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 점사가 결코 어기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점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점을 치지 않아도 혹이 익지하여 십풍지가 된다면 이미 그건 점을 치어서 묻는 대상인 신, 또 근원, 도 이것과 하나의 상태란 얘기죠. 그걸 혹이 십풍지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점을 쳐서 어떤 그 점사가 나오든 그게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정이라 그래서 영원히 바르다 그랬죠. 그래서 길하다 그랬고 이제 이걸 이제 현실의 측면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써도 그 말은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어때요 여기? 아까 하늘을 혹을 또는 십을 제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천자거든요. 왕.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혹의 뜻을 행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런 행위를 이제 제사를 통해서 표현한 건데요. 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서도 길하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 천하를 도로 제도하는 일, 그 도구로서의 정치를 하는 일에서도 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활 혹익지는 혹이 더해주면 자외리할세라. 바깥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께와 외께로 보면요
네 개는 외개로 작용하고 외개는 네 개로 작용해서 그 순역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내외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다음에 해볼까요? 그러면은요. 다음에 삼요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6.3은 익지용 흉사라도 무구언이와 유부 중행이라야 고공용귤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익지용 흉사라도 무구언이와 더함을 쓰는데 흉사라도 허물이었거니와 그랬다 그럴 때 이제 흉사라는 게 뭐예요? 흉사 아직도 여전히 이기지만 국내 익계이지만 그 네 개는 어쨌다고 그랬죠? 더해주는 주체가 있음에도 위로부터 아래로 작용이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움 스스로 그러함이라기보다는 인연에 따라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분별을 내게 돼요. 실체화하는 작용을 하면 그게 바로 흉사입니다. 흉사. 그러니까 삼요에 온 우주와 더불어 함이 없이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요까지는 네 개는 그 작용이 자신이 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죠? 중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행. 중도행을 얘기를 해요. 익지가 자신이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덜어서 비웠을 때 비로소 온 우주와 더불어 하나인 둘이 아닌 경계가 드러남이 익이라고 본다면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요에는 아직도 뭔가 더해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와 그 근원의 세계를 둘러보는 자꾸 실체화시켜서 둘러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흉사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흉사라도 허물이 없다는 얘기를 결국은 삼요를 지나고 사요에 이르면 이제 사요 오요에 이르면 그 중행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그 앞에서도 보면 왕용 향후제라고 이유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손깨와 이깨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손깨가 소사라면 이깨가 대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손깨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섭대천하는 경우 다른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형이에서 형이상으로 현상에서 근원으로 시공에서 시공을 초월한 경계로 내가 차원이 전환이 된 거라면 여기서는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다른 존재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대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어붙어서 그 왕을 얘기를 하고 삼위에도 역시 또 그와 같은 이루어지죠. 유부 중행하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중도를 행하여 뭐냐 고공용귤이라 공에게 귤을 사용한다 아랠 것이다 그랬죠. 이제 또는 공이 귤을 쓴다. 조종의 천자의 조종에 서서 제후로서 그 호를 들고 일을 함을 알린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개체적인 측면에서 소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의 관점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관점에서 백성들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섭대천하는 대천을 건너주는 그러한 대사를 통해서 우리 효사를 지금 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다른 존재와 함께 일을 하지만 중도로서 실천하는 그 생산이
이루어지지만 일이 있지만 때로는 어느 순간에 그걸 실체화시켜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그 일이 있어서 대사를 내가 행한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흉사가 돼버리는 거죠. 호사마저도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호사도 불의무사인데 아무리 대사라는 좋은 일도 함이 없음만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뭘 한다거나 라고 이제 해버리면 그게 흉사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대사가.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어때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허물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자꾸 중행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중도의 작용, 중도의 실천, 중도의 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중이란 당연히 성품이라고 후대에 이제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도라고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육사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요? 육사에 보면은 현재는 육삼과 육사가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육삼효는 4개이고 육사효는 이제 외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죠. 우리가 의식과 마음을 구분해 본다면 산택손께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일이고 의식을 놓아버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만 그게 하는 데가 없고 하는 대상도 없고 또 내용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순간순간 사건을 관점에서 보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고 다시 또 사라지고 하고 사라지고 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생하고 멸한다고 해서 멸이 그냥 완전한 멸도 아니고 생이 그 생도 아닌 것이 멸을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생을 위한 준비고 그 생은 곧 멸로 완성되기 위한 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멸하면서 동시에 생멸이 없는 거거든요. 예. 육학에서는 이제 이런 사건 중심으로 이해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손익계로 본다면 손께는 의식을 놓아버리는 거고 자꾸 놓아버리는 거고 의식을 놓는 만큼 의식을 매 순간순간하는 의식을 지켜보면서 그 의식을 놔버리면 어때요? 그게 바로 마음의 작용임을 매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작용임을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본성 성품의 드러남임을 파악하게 되는 그거 이제 지켜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래익계에서 그래서 초요유는 공리, 삼요사요는 진성 그랬죠. 그리고 오요상요는 지명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육사의 이름은 어때요? 이제 그 중행이라는 얘기는 결국 마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본성이 드러난 마음의 작용. 그게 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중행이라고요. 그러니까 3회부터 중행이라야 그런다고 그랬고 이제 육사효는 비로소 중행을 얘기를 하고 있죠. 중행이면 중도의 작용이면 중도의 행이면 고공종하리니 공을 쫓는다 따른다 알릴 것이니 이용위의 천국이니라 그랬죠. 쓰는 것이 이롭다 위의 그것에 의지하여 천국 나라를 옮김이 이롭다 그랬죠. 무슨 얘기인가요? 나라는 세계 경계입니다. 그 어떤 우리가 현상에 보선 나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차원이에요. 차원 경계. 그러니까 시공의 차원, 시공의 경계, 경지에서 그것에 의지해서 경계에 의지해서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경계로 옮길 천자예요. 옮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수레를 타고서 그 수레에 사람들을 실어서 나른다라고도 표현하고 뗏목이나 배에 사람들을 태워서 대천을 건너준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중도 행위란 결국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자, 내가 이제 제후 입장에서 국가사 입장에서 보면 천자가 송인이라면 그 제후는 바로 군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자에게 알리는 거죠.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당신의 하는 일을 대신합니다 라고 알리고서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중행이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는 고공종이다. 공을 따름을 알린다. 공이 따름을 알린다.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용위의 전국이라는 거지. 그 중도의 의지에서 백성들의 그 경계, 세계를, 삶을 변화시켜준다. 차원을 고양시켜준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옮길 전자로서 나라를 옮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고공종은 그랬죠. 공을 따름을 알림은 이익지할세라. 그 뜻을 더해줍니다. 그랬죠. 뜻을 더해줍니다. 함께함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자의 뜻과 함께해서 그 천자의 일을 보통 그러잖아요. 저 천자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제후들한테 대신 맡기는 거잖아요. 땅을 나눠서 분봉한다고 그러죠. 봉투로 이제 나눠서 땅을 나눠서 주고 거기를 다스려 달라고 하고 당연히 그 다스리는 데는 그게 매년 이제 조정에 와서 상황을 보고를 하고 4년 만에 한 번씩 천자는 또 제후들의 나라를 순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 건지,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래서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고 또 잘한 것은 상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후는 매년 그 조정에 가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결과를, 성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또 뭐를 해야 돼요?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달력을 해마다 받아와야 되죠. 연말 연초에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도 이렇게 조정에 가고 인사겸 앞으로 뭐 가고 다스림 이런 거 이제 그런 겸사겸사 그렇게 가는 건데요. 그런 제도에 이제 비유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그용 흉사는 고유지할세라 이게 좀 설명을 약간 좀 부과해야 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사면 어쩌다래요. 이글 쓰면 흉사에 이글 쓴다라는 건 고유지라 그랬잖아요. 진실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겪어나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다 보면 참여과제가 4개이기 때문에 실체화시키는 그런 둘러보는 여전히 아직도 의식적인 측면이 마음을 지켜보면서도 의식과 혼동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때요? 실제로는 의식과 마음이 둘이 아니죠, 본래. 그리고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고 결국은 본성과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고요. 하나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방편상 자꾸 나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는 현재의 의식만을 생각을 하지 의식으로 드러나기 전의 과거와 미래를 나타났다 사라지면서 동시에 다시 미래로 돌아가는 그런 측면을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일관하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그 이전의 마음으로 드러나기 전에 성품이 있음을 모를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도 다시 어때요? 입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 그 뜻을 세운 게 중요한 게 옆귀로 살짝 빠졌다가도 그걸 알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 게도.
자, 그래서 고유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본래 의식의 분별 작용을 알면 사실은 그게 어때요? 알고 쓰면 그게 창조작용이 되는 거고 모르고 쓰면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이냐 실제냐의 문제는 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번뇌가 곧 보리듯이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육사로 보면 어쨌든 육사는 이제 중행이다. 중도의 작용이면 공종하리니. 그래서 실제로는 어때요? 오요에 이르러서 나타날 그 대사, 다른 사람과 함께 건너가는 일, 그런 일들이 이제 섭대천하는 일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육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호는 그럼 어떻게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구호는 유부해심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의 생산이 생산이 있는지라 물문하여도 묻지 않아도 원기란이 크게 기란이 유부해 아덕하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덕을 은혜롭게 하는 작용이 생산이 결과가 성과가 있느니라 그랬죠. 그 상에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상에서는 유부해심이라 물문지며 그랬죠. 그 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은혜자이기도 하지만 그 감사하는 마음, 둘이 아님을 느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 동시에 뭐를 느껴지죠? 그 지혜로운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아덕이 해아덕 그랬죠. 물문지며 물을 필요가 없으면 묻지 않아도 크게 결한 것이며 이미 그걸 느꼈다는 게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에는 네 마음 내 마음이 없잖아요. 그 해심이라고 그랬지만 은혜로운 마음이다, 자비로운 마음이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경계를 느꼈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둘이 아닌 즉 나를 끌어주는 존재, 군자, 대인, 성인과 백성의 마음이 나를 지금 백성으로서 나의 마음이 둘이 아님을 느끼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성품 경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오요에 이르면. 그래서 묻지 않아도 그게 길하다 그랬고요.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런 거죠. 의심하지 않는데 물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자를 믿을 부자라도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둘이 아님을 알고 느끼는 하나의 마음으로 느끼는 해심이라 은혜로운 마음이라 물문 원길이니라 묻지 않아도 크게 길하니라. 또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서 해아덕이라 내 덕을 은혜롭게 하는지라 내 덕을 향상시켜주는지라 향상시켜준다라고 어쨌든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상에서도 유부해심이라 또 반복을 했죠. 물문지며 물을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내면적인 느끼는 거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어때요? 허공과 같아서 네 마음 내 마음이 없고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는 왜냐하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게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제 현상으로 드러날 때 그게 의식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육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의식은 육신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과 행동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선과 불선이 즉 선과 악이라고 얘기하는 선과 불선이 나눠지기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눠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손께의 마음이 뭐예요? 손께. 분. 나와 남을 나눠보는 분심에 의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어때요? 욕. 뭔가를 나와 남과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유의적인 마음을 내. 그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찾고 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어때요? 풍래 있게 우리가 대상에 살펴봤을 때 어쩌어요? 여기서 지금 이미 오요에 이르면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이 둘이 아님을 할 때 우리는 희열을 느끼거든요. 희열을 느껴요, 그게. 연락을 느낀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 학문을 할 때도 군자의 마음과 스승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과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의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어쩌죠? 내가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스승 마음을 느껴서 두 마음이 아니로구나 할 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기쁨의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반대로 저기서 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제 스승 입장에서 보면 그 붕으로도 표현할 때 제자가 내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쫓아와서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락을 얘기해요. 즐거울 락, 기쁨과 즐거움, 열락 얘기해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기쁘고 즐거울 때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더 따라 같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됐을 때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럼 어때요? 위에서 성품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마음을 비로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자비롭다, 감사하다라는 은혜롭다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게 이제 생산이 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크게 길하다. 그런 거죠. 결국은 그게 이제 어때요? 그런 순간 지혜, 자비. 모든 존재가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지혜. 자비, 지혜와 둘이 아니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아픔도 내 아픔으로, 남의 슬픔도 내 슬픔으로, 남의 기쁨도 내 기쁨으로 함께 해주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보해야 덕이라고 했죠. 내 덕을 은혜롭게 함이. 결국 이걸 느끼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을 했잖아요. 반복. 상호할 유보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운 마음이 발생하는지라, 은혜로운 마음을 느끼는지라 물문지며 물을 필요가 없으며 그 마음을 이미 지켜본다고 그랬죠. 그 마음을 느꼈어.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이 성품의 세계를 느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체적인 내 측면에서 나의 본질로서 덕이 돼요. 그러니까 해야덕이야. 내 덕을 은혜롭게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해야덕이니 대덕지라 했잖아요. 크게 뜻을 얻었다. 어떤 뜻이죠? 초요에서 세운 뜻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저기 이깨의 초요에서 세운 뜻인 동시에 손깨의 초요에서 세운 뜻이죠. 그러니까 손깨 초요에서 세운 뜻이 소사를 거쳐서 대사로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오요에서 대득지라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구효로 한번 가볼까요? 상구효로 가게 되면 어때요? 막익지라 혹격질이니 그랬죠. 이제 여기서 다시 이깨가 이금이가 그 상효로 가버리면 어때요? 변하잖아요. 초효로 다시 가야 되죠. 자, 이게 이제 그 작용이라도 그게 다시 어떻습니까? 변화해야죠. 변화해야 돼. 다시 초효로 내려가서 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새로운 또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꼭 상효는 대부분의 상효는 어때요? 이깨 상효니까 막익지로 있죠. 손깨 상효에서도 그랬었죠. 불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손. 손깨 상구효에서도 불손 고익지라 그랬죠.
거기서 흉하지 않은데 여기서는 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익지라. 더함이 이제 없습니다. 더해주는 게 없어. 혹격질이니 더함이 없다는 얘기는 어쩐다는 얘기죠. 혹격지야. 혹의 어쩐다고요? 친다. 그래서 혹격질이니 입신무랑이라 그랬죠. 마음을 세우는데 항상함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게 이제 풍맥계가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상업계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내풍함계가 되잖아요. 내풍함계와 이렇게 관련이 있으면 사실은 내풍함계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64개가 다 하나예요. 그게 따로 나누어서 그렇지 손익계가 하나이고 그러듯이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입신문항이니 마음을 세웠는데 어때요? 항상하지 아니. 그러니까 어때요? 흉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상구회에 머물지 말란 얘기예요. 상구회에 머물지 말고 다시 초유로 가는 거죠. 초유로 간다는 얘기는 손계로 간다고 이제 손익계와 서로 그 관계를 시켜 생각을 하면 손계의 초유로 이제 가는 거죠. 다시 마음을 어째요? 덜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개가 별개의 것인 것 같지만 언제나 하나이다. 하나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풍함계로 보면은 입신무랑이 아니고 입불역방 얘기를 하죠. 입불역방. 변함이 없는 세계를 세운다. 이게 이제 그 경계가 항상한 경계예요. 항상하다니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일관하면서 변함이 없는 경계를 세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속 내풍함계 단사를 보면 그 항구 뭐 변화 어쩌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이 불역방을 얘기해요. 대상에서는 불역 바뀌지 않는 변화가 없는 방소를 세운다. 변화가 없는 경계에 이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입심물항과는 반대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상구에 머무는 것을 경계를 했죠. 그래서 상화할 막익지는 편사예요. 편벽된 말이기 때문이요. 편벽을 일컫는 말이다 그 말이지. 그 손과 익이 양면인데 익을 어느 한 정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익을 다시 손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말은 손과 익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익만 하면 오히려 더해주기만 하면 그게 부작용이 일어난다, 혹 친다. 그래서 흉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익지는 편사열쇠요. 혹격지는 자외리열쇠요. 밖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얘기. 그건 밖으로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밖으로 왔다는 얘기가 무슨 유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그게 이제 삼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삼유. 그 삼유는 4개잖아요, 4개. 본래 이제 상요와 삼요, 오요와 이요, 그리고 삼요와 오요와 이요, 사요와 초요. 이렇게 서로 그 내외 상학계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내외 상학계가. 그래서 때로는 오요에서 오요 효사에서 이요를 얘기하기도 하고 상구 효사에서 삼요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요에서 초요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충청원계나 보면 그렇잖아요. 이요에서 이견 대인을 얘기하고 오요에서 똑같이 이견 대인을 얘기하죠. 사요에서도 역시 혹약제연 연못에 있다라고 해서 그 연못에 있다라는 건 바로 초요잖아요. 잠룡의 세계. 그렇습니다. 그게
사묘나 사요나 오요나 또 상요는 역시 삼요얘기라고 볼 수 있죠. 삼요얘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외래 밖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그 삼요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효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내익교는 비교적 다른 꾀는 손꾀는 세 꾀를 세 차례 했었는데 이 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